금요일에는 항상 첫 코너로 주간 똑똑똑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담론을 넘어서 청년 여성들의 시각을 그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저희는 좀 경청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지가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오는 4월 11일이 바로 그날이고 당시의 헌재 판단 벌써 2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와 파급력을 한번 지금 되짚어보죠 한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네, 낙태죄 폐지는 그동안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고 뭔가 출산이나 인구 정치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회 규범에 대한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청소년이거나 장애인 같은 사람들, 또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성적 실천이 그동안 문란하거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것들로 바라봐졌던 것에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기존 문화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데 이게 유독 임신과 출산이라는 영역에서는 좀 지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낙태죄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이제 기본적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고요. 특히 낙태죄에서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권이나 여성의 결정권을 경합하는 권리로 봤다면 네. 이 당시 이제 불이치에서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태아와 여성은 별개지만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보호가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신 중단을 둘러싼 우리 사회적 논쟁이 새로운 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 규범의 어떤 변화라든가 아이와 여성의 그 생명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낙태죄 자체는 이제 사라졌지만 후속 입법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지를 않아서 입법 공백, 비어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심정이 어떠세요, 두 분은? 양지 활동가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태죄가 하나의 법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수단으로 봐왔던 시선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사실 여성의 임신에 대해서 임신 중지에 대해 불법의 영역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 임신 중지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이나 성을 경험하거나 임신한 몸으로 살아가고 출산을 결정하고 출산 이후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전반적 행위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 임신 중지가.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하나의 어떤 허용이 아니라 여성이 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권리들이 다 보장돼야 안전하게 임신 중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런 재생산 권리에 대한 좀 논의나 후속 입법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네, 재생산 권리. 아마 낯선 용어다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입법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 몇 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아직 발이 묶이면서 현장에서 몇 주까지 이거 허용을 할 것인가를 두고 병원마다 혹은 우왕좌왕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액의 차이가 크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겠어요. 네. 제대로 된 법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 정부가 지난해 말에 입법 예고는 사실 하긴 했거든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일종의 낙태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일부에서 지금 나왔고, 법안은 현재 이제 방치돼 있는데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14주의 기준은 또 논란이 조금 또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임신 후반기의
중절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일단은 14주를 넘어가면서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사유가 이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아니면 유전병이라는 그 조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추가가 되어서 반드시 이런 범죄나 유전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이런 조건이 없다면 또 이제 그 낙태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 지금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24주를 넘긴 중절은 종전대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제일 큰 문제는 14주라는 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14주라는 게 언제부터 일주를 그러면 매길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산모나 병원이 이 시점을 14주와 15주가 일주일이라는 게 하루 차이로도 일주일이 갈리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네, 그런 문제다. 그리고 굉장히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14주 정도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요, 현실적으로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건부 허용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벌과 또 연결이 된다면 그 하루 차이가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네. 문제도 있다.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임신 주수 기준이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주수를 계산한다고 해요. 예. 그럼 14주간 3달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인 거죠, 사실. 그렇죠. 월경 불순을 겪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입법 개정 예고안은 있고, 그리고 16세 미만의 경우엔 사실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에 14주 안에 끝낼 수 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해야만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좀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여전히 임신 중절의 권리가 피해를 증명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어 왔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피해와 별개로 당사자 결정이 가장 먼저이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청소년의 위치에 있는 거,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여성한테는 정말 출산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오는데 이런 게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임신 중절도 출산도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요. 양재희 활동가께서는 지금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그 14주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 두 분 다 지금 그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 그 안에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낙태죄 지금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여성께서 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이라는 것인데 그것의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건지 이거 좀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일단은 미프진은요, 경구 낙태약이고요. 먹는 형태로 이제 섭취하는 건데 수술 그럼 없이 너무 생명을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 네, 수술 없이 10주 내외 네. 이제 초기 임신에서 임시 중단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보다 심리적 장벽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2005년에 이미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 경구 임신 중단 약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약물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임신 중단을 목적으로 한 미프진 처방이 전 세계 현재 70개국 이상에서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이제 그러면 수입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단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 제약회사가 3월에 영국 제약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국내 판권이랑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상반기 내에 이걸 허가를 내겠다라고 이제 일단 예고를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 도입 취지에 대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불법 유통을 막는 동시에 지금 현재 인터넷 같은 데서는 블랙마켓 등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짜도 많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사기도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건강, 여성의 건강, 생명 뭐 이런 거랑 연결돼 있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이제 밝혀서 지금 현재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얘기신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런 미프진 도입이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뭐 이주민이나 지역민 같이 좀 비교적 의료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여성이라거나 혹은 뭐 장애인처럼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임신 중절을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한편으로 뭐 청소년 같은 청소년이나 뭐 아니면 친밀한 관계 내에 성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동거인이나 보호자의 감시를 벗어나서 수술을 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약한 집단에게 임신 중절 수술보다 미프진이 조금 더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프진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도 의료계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어떤 약이든 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방이나 부작용, 후유증을 치료할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네요.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 건강연구센터장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께서는 수면 마취를 하고 자궁에 직접 기구를 넣는 임신 중절보다 미프진이 적어도 감염의 위험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임신 중지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좀 처방 전후에 환자의 삶과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체계로 개편이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약까지 도입이 된다면 너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 지금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여성 안에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권, 생존권도 중요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과 청소년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낙태죄를 유지해온 한국 사회가 정말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 왔나라는 질문입니다. 기존 모자부건법은 이미 장애를 가진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기도 했었고 정부는 특정한 시기에 인구 조절을 위해 임신 중절을 사실상 권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할 때 여성의 몸을 그저 아기 집,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시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임신과 출산의 영역에 대해 모성의 위대함으로 극복하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임신 출산 과정 자체를 안전하고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임신과 출산을 겪어본 저로서도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내 몸을 한번 제대로 신경을 써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일단은 임신 중절이 이제 쉬워지면은 너무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낙태로 인해서 그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여성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쉽게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험이 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낙태가 수월해졌다는 이유로 피임에서의 책임이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낙태를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교육과 피임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더 자신을 보호할 수 네, 있도록. 낙태를 애초에 이제 할 일을 최대한 줄이는 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뭐 무분별한 낙태라던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뭐 성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최소화하려면은 그 예방을 하는 네. 원치 않는 임신을 같이 예방할 가야 수 있는 되는 거죠. 부분이 네. 잘 되면 문제가 적어질 것이다. 지금 네, 그런 네. 얘기신 거죠. 그러네요. 피임의 문제가 상당히 또 이 낙태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인식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가 길게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 임신 중절을 이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후속 입법을 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의 신체 주권에 관한 문제에 여성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지만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사실 정부에서 입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목소리가 완전히 삭제되는 경험을 우리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말에서 좀 제도 밖에서 성관계와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가, 혹은 이진송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안전하게 피임을 하거나 자신의 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몇 년간 저도 페미니스트로서 광장에서 많이 외쳤던 말은 My body, my choice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말을 외치는 모든 순간이 나의 몸이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나의 성적인 실천이 얼마나 이런 태아는 생명이고 여성은 정숙해야 하고 당신의 성적 실천은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받아왔던 몸인지 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좀 이제는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권리 보장의 영역, 재생산 권리 보장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책에서는 낙태죄를 둘러싼 이제 성과 재생산의 정치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예. 종교계의 낙태 금지 논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형성되고 변형되어 왔는지를 보여준 챕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여성의 몸은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소이기도 그렇게 한데요.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사실은 1953년에 처음 이제 낙태법이 제정 당시에도 이미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졌는데 이게 1953년도에도 네, 처음 만들어졌는데 60년도에 이미 국가 주도의 그 산하 정책으로 저희가 낙태를 아까 권장하고 권유하는 거를 양재 활동가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이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예. 많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피임으로 이제 조절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출산율의 감소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그 인구 정책이 저출산 대책과 임신 중절 예방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이 변화 국면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네. 지금까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던 일이 죄가 되고 어떨 때는 권장이 되고 이런 양상을 띄었던 거예요. 여성의 결정권과는 무관하게. 인구 문제와 네, 연결돼서 그렇죠. 네. 2000년 이후에 더 그게 범죄적으로 더 해석되어지는 그렇죠. 면이 그래서, 생긴 거군요. 네, 처음 이제 이 낙태죄 문제가 그 프로라이프 의사 고발의 활동을 통해서 2010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이제 불거졌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좀 당황했던 거는 이게 지금까지 불법이었는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암암리에 묵인을 해왔는데에 대한 이야기들. 네, 제가 이제 88년생인데 80년대와 90년대는 특히 둘 이상을 낳지 않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은 산하 정책을 했던 시기잖아요. 시대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보면 기혼 여성의 낙태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 시기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결정권이 몸의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여성 자신에 있다는 거,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면 용인하느냐 뭐 묵인하느냐 이걸 처벌하느냐 그것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몸 자체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닐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얼마 전인데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군요. 가까운 시대였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으로 또 어떤 그러면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 지금 이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부분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또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양재 활동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런 입법이 공백이 있는 상태에 대해 참 고민이 많은데요. 그랬을 때 여전히 정부의 입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라도 좀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시작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 중에 중심적인 부분들은 포괄적 성교육 같은 어떤 교육이나 의료진 재교육 같은 어떤 우리 사회의 담론을 바꾸는 작업들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출산휴가처럼 유산휴가를 준다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제가 이 입법 개정 후속 입법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성의 다양한 차이들이 존중될 수 있는 입법인데요. 이를테면 이 입법 과정에서 임신 중지의 권리가 청소년에게도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여성 안에서도 네, 혹은 뭐 성소수자가 조금 더 이용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혹은 지역적 차이에 의한 공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미프진 도입에 있어서 현재 상반기까지 신약 허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지만 그동안 신약 허가나 심사 기준이 1년 가까이 들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런 유산휴소제가 연내 도입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미프진이 좀 여성 전문 공공의료기관 혹은 보건소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고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그냥 부연만 하자면 이제 후속 입법 방향이 지금까지 처벌에 맞춰졌던 게 아니라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서 여성 임신 유지나 중단의 결정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보호에 이제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필요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그게 없어요.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흔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를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젊은 여성의 어떤 일탈 비극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데 이거는 사실 나쁘거나 쉬쉬해야 하는 어떤 참혹한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의료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좀 담백하게 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의견 다양합니다. 권리 주체 2032번님께서는 권리의 주체는 당사자 여성이 돼야 됩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건강과 안전 측면이 우선시 돼야 되겠군요. 이종혜님께서는 피임과 임신에 대한 교육이 학교 정규 과정으로 도입이 돼서 여성을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K80351009번님께서는 종교계만이 아니라 생명을 해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파급력이 크다는 거는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주영님께서는 미성년자의 낙태는 또 부모 동의가 판단이 온전히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주간 똑똑똑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바라는 것, 또 후속 입법에 대한 생각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네트워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그리고 개관홀로의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